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주식시장 덮친 검은 수요일. 검은 수요일.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주식시장 특히 오전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네.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최근에 쭉쭉 올라가지고 그제는 4,200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4,221.87까지 갔습니다. 음.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3,800대까지 떨어졌다가 결론적으로는 어제 4,004.42로 장을 마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4,000대는 수성을 했는데 그래도 2.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97조 7천억 정도 증발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한때는 1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가 때는 회복을 해가지고 10만 600원으로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53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음흠. 종가는 57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졌냐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네. 그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변동이 있으면 발동이 되거든요. 예. 그 5분 동안 중단시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주가가 너무 빨리 변동이 있을 때 잠깐 자동 매매는 중단해라, 숨 고를 시간을 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좀 식히는 거죠, 맞습니다. 열기를. 예. 근데 사실 사이드카가 장 시작하고 나서 한 46분 만에 발동이 됐는데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흠. 오전 10시 33분에는 3,867.8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200까지 갔던 게 3,800대까지 내려왔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후에 코스닥도 많이 빠져가지고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렇게 둘 다 발동이 됐던 거는 지난해 8월 5일 이후에 1년 3개월 만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어제 이 파란불이 모든 종목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났어?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진 거야? 뭐 IMF 9.11 사태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신 분들까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새벽에 보니까 미국 증시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기술주 중심, 그러니까 이제 뭐 AI 관련주 같은 것들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예. 여기 지수가 2.04%가 빠졌습니다. 음. 그럼 일단 미국 증시는 왜 빠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거품론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것도 특히 주요한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투자은행 대표 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CEO, 그다음 모건 스탠리 CEO 이런 사람들이 좀 조정이 올 것 같다. 뭐 10에서 20% 아니면 10에서 15%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AI 종목을 많이 끌어갔던 게 팔란티어라는 미국 주식이거든요. 네. 미국 회사거든요. 이게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시장 예측치보다도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고평가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마이클 버리.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2008년 때 그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하락하는 거를 예측한 몇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가 올 거라는 네. 거를 미리 예측했던 사람,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 인물이고 예. 그때 풋옵션을 매수해 가지고 뭐 몇 조 원을 벌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팔란티어 같은 거에 풋옵션을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됐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매도에 베팅했다는 거죠. 떨어지는 것에 베팅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라는 걸 발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뭐 레이 달리오 이런 인물들도 미국 부채가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거품이 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예측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 시장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던 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갔던 거는 예상보다는 미국 물가가 안 올랐었거든요. 이거 우리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생각보다는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러면 금리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연준이 그 지난달 말에 그 금리 내리는 거 꼭 당연한 거 아니야, 기정사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거품론까지 확 퍼지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좀 떨어지게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주식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달에 2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걸로 보이고.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제가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요사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전문가도 올해 내로 4천 돌파할 겁니다라고 장담한 사람이 없었어요. 빨라야 내년입니다 했는데 그게 올해 내에 실현이 되면서 5천 얘기, 6천 얘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좋으면서도 근데 이게 언제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차익 실현해야 되지? 이러다 훅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황에 어제 마치 트리거처럼 훅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좀 판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차익 그렇게 실현? 딱 분석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지난달에만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예.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죠. 예, 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2조 5,1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쭉 빠졌는데 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4천대로 다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은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미들이 막았다. 근데 이제 보통 떨어지게 되면은 예. 이제 좀 두렵기 때문에 예. 같이 팔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또 반대로 격언은 뭐 떨어질 때 좀 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많았어요. 네. 막 오를 때 그때 올라타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옆에 놓고 야 떨어지면 잡아야지 하던 분들이 어제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외국인이 매도한 게 2조 5,183억 원인데 개인들은 2조 5,65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 많이 사들였던 거죠. 그래서 음. 오후에는 좀 이 팔자 심리가 진정이 되면서 음흠. 낙폭이 좀 만회가 됐던 겁니다. 음. 그리고 좀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거는 환율이 1,449.4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어. 7개월 만에 또 최고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증시도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부는 네. 아까 미국 증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네, 미국 증시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S&P 지수는 0.37%, 나스닥은 0.65%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등은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는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그 거품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니 근데 거품론이 뭐 하루 만에 그 전까지는 막 좋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거품이라고 훅 떨어지고 이런 것도 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좀 웃기는 맞물려서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예, 해야 그쵸, 될 것 그쵸. 같고 예. 그다음에 뭐 금리도 안 내려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맞물린 걸로 보이고요. 예. 어제 여권 관계자한테 좀 얘기를 하나 좀 물어본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도 이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오르면은 공약 달성이 좀 가까워지는 거고 떨어지면 아무래도 또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주요한 여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이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대외 변수가 많아서 이거 좀 걱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점들이 있을 텐데 지방선거 이럴 때를 보면은 취임 초하고 1년 뒤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이 곡선이 올라가는 곡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여권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야수의 심장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잡은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 잘 잡은 것이냐 아니냐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정말 주식 전문가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긴 할 텐데 일단 예.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아십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품론이 나올 만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당장 그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폭락하는 장세로 갈 것인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닷컴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고, 근데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진 않았지만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들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그때 미국의 GDP의 0.9% 포인트가 닷컴으로 더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근데 닷컴이나 이제 IT 기업에. 근데 지금 AI 쪽에는 미국의 그 GDP가 좀 그 투자가 증가한 게 0.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아직 여력이 있다. 여력이 있고 더 투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다들 여념이 없어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챗 GPT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근데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당장 실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뭐 발전기도 돌려야 되지, 그 쿨러, 냉각기도 뭐 이렇게 에어컨도 뭐 해야 되지만 관련 산업들이 지금 다 지금 화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익은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픈 AI도 지금 적자 보고 있잖아요. 50억 달러 적자 봤는데 회사 가치는 5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옥석이 이제 가려지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열되니까 이거를 좀 뭐라고 할까, 폭발하기 전에 우리 김을 한번 빼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경고했잖아요. 15에서 20% 지금 박수봉 기자 얘기했듯이 제가 빠질 거라고 얘기한 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더 오를 거다. 이게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일시적 예, 조정.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나라의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네. 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코스피의 PER이 17배였어요. 네. 그랬는데 2021년에 주가가 최대로 많이 올랐을 때 그때 2021년 4월 20일에 3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33배까지도 찍어봤는데 17배에서 지금 이 AI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은 잠시 후에 주식 전문가, 증시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로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예, 정년 연장 법안. 사실 요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부터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 추진이 안 됐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어제 그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정년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지금 현행은 60세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음, 사실 이걸 요구하는 거는 시대적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대적 과제라는 건 다들 수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살게 되는 사회가 됐고, 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요. 특히 좀 구체적으로는 연금 개시 연령하고 좀 불일치하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53년 이전에 1953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을 해요. 네. 그러면 60세에 정년을 마치고 나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그 이후 년생부터는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 1969년 이후생들은 만 65세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 60세 회사는 퇴직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되니 그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생겼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노총이 나서 가지고 요 공약을 앞으로 민주당도 했었으니까 이제 연내에 다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해달라, 결단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음흠. 근데 흐름을 좀 보면은 이 여권은 계속 추진을 해왔어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전 정부들도 다 추진을 했던 내용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가지고 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랑 맞추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 민주당은 최근에 지난 3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년 연장 특위의 첫 회의를 했는데 네. 원래 태스크포스로 7개월 전부터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격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은 원래 공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격상을 시켰고 논의를 네. 본격화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노총들도 나서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좀 요구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빨리 해주세요의 빨리가 언제까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입니다. 거예요? 연내 연내. 12월. 그러면 지금이 11월인데 다음 달 안으로? 네, 얼마 안 남은 거죠. 어허. 정청래 대표가 오늘 민주노총 또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당연히 그 정년 연장 문제도 논의가 될 거고요. 좀 흐름들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까 그 7개월 전부터 태스크포스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민주당 분위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논의는 충분히 돼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발하는 거는 이제 경제계도 완전히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계약직 재고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왜냐하면 한 번에 정년을 올리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좀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아, 그렇기는 한데 민주당은 어쨌든 공약이기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논의를 좀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12월 내에 처리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뭐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은 뭐 여건이 원하고 있고 또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연내 추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 정부에서부터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된 이유는 있잖아요.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좀 김주인 평론가. 예.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아니 다들 60세도 청춘이니까 더 일하게 해주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뭐 국민연금 시기하고도 맞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금방 추진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들, 쟁점이었던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맞아요. 정년 연장 얘기가 그때 한참 나오다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핵심은 말한 대로 이제 소득 절벽, 소득 크레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65세가 2033년부터 이제 65세부터 받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 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1969년생부터는 이제 이후부터는 65세 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5년간에 소득이 없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돈 잘 버셔가지고 저축 뭐 많이 해놓고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상당수는 굉장히 많이 지금 소득이 이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를 설계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부 통계를 보면은 올해 5월 기준으로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9%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외국이나 이런 데다 은퇴하는데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일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소득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은퇴를 했고 예.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은퇴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노동력이 진짜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럼 이거를 메워줘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이제 첨예한 쟁점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려는 그러면은 65세로 노년층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면 가뜩이나 청년들 취업 일자리 안 나는데 특히 질 좋은 일자리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좀 노년층이 물러나 줘야 신규 인력이 뽑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 어떻게 좀 연구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논쟁들이 붙는 게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예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안 좋은 일자리에서는 알아서 정년 연장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뭐 한 해 만에가 아니라 예, 그냥 뭐 예. 더해 주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죠. 중소기업에 이제 청년대 안 오는 데는 그런 데는 그냥 다 고령화에 막 60대 65세가 그냥 다 일해 평균이 막 이러니까 예. 알아서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제도화하면은 가장 이런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공무원들 서로 되고 싶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계속 공기업, 공무원, 예. 공기업, 대기업, 대기업. 질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도 이미 어느 정도 도입이 됐고, 이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 60세 다 퇴사하고 재고용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선별적으로 뭐 고용을 더 시킨다는 등. 예, 뭐 그런 등등의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사노위나 이런 데서 지금 뭐 새로 위원장도 뽑혔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연내에 이게 될 건가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 얘기하는 대로 그거는 조금 압박성 성격이 강하다. 이거 왜 말만 해놓고 왜 계속 진척이 안 되냐. TF 만들어 놓고 그래서 논의를 좀 진척시키기 위한 좀 압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좀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냥 막연하게 되긴 돼야 되는데 이런 쟁점이 있는데요 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고령층도 좋고 청년층도 불만이 없는 그런 대타협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무슬림 뉴욕시장 당선. 자,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인물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1991년생이에요. 91년. 최연소 뉴욕시장입니다. 91년생이면 지금 34살이에요? 그렇죠. 어.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7살에 뉴욕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 출신 최초 또 뉴욕시장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네.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였거든요. 네. 미국 미니 지방 선거였는데 큰 흐름을 보면은
뉴욕시장하고 뉴저지 주지사는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성을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공화당이 갖고 있었던 버지니아 주지사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러졌던 모든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결국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있는 여당 쪽이 유리한 거잖아요. 네. 중간 평가 성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다 승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지금 맘다니 시장은 그 반 트럼프 전선을 형성해서 당선이 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다. 뭐 이런 강한 표현을 쓴 인물이에요. 이제 반 트럼프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셧다운 때문이고 하나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맘다니 선거 유세송 들으셨어요? 이 사람 래퍼 원래 래퍼 출신이잖아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송도 랩으로 막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따가 좀 잠깐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선거송만 들어도 이 사람의 캐릭터 확 느껴지거든요. 34살이고 누가 봐도 인도계, 부모가 인도계예요. 뭐 출생은 우간다고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고 반 트럼프 굉장히 강한 캐릭터. 그러니까 지금 짧게 미국 네.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역대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저렇게 독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하냐. 뭔가 대항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야당이 아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다 떠났거든요. 선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이제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류의 급진 좌파가 네. 있고 좀 힐러리류의 중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힐러리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중도층을 좀 소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후보가 됐거든요. 온건 좌파, 온건 좌파, 진보? 중도에 가까운 예, 사람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너무 막 나가니까 완전 좌파. 극단으로 그래서 갔구나.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자가 지금 자본의 심장인 뉴욕의 시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 정도예요. 물론 사회주의자까지 아니지만은 주거 비용 뭐 다 돈으로 지원하고 부유세 걷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극과 극의 이런 선명성 대결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겠다. 야, 네. 저는 마지막 뽑히는 것까지는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바마가 지지 선언했어요. 예, 무슬림에다가 반시장주의자, 굉장히 젊고 반 트럼프, 모든 것에서 트럼프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됐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뉴욕에서 된 거죠. 뉴욕에서요.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